네, 오늘 이제 서양사 마지막 부분의 132쪽인데요. 이 유럽 세계의 변화 단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다루고 그리고 2학기에 이제 나머지 변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신항로 개척이라는 주제는 배가 다니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항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길을 찾게 된 배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항로를 찾으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대류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나타난 영향, 이렇게 그 내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32페이지에 지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제목 잊지 마시고 제목 한번 유럽 사회의 새로운 변화, 신항로 개척 한번 적어보세요. 자, 신항로를 개척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뜻인데 기존에 그러면 다니던 길이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길이 이제 이슬람 세력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여기 가운데 오스만 제국이 있죠. 오스만 제국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굉장히 강성한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막히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는 얘기도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믿고 이렇게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도 한번 돌아볼까. 왜냐면 이쪽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지중해 주변에 이 항로 대시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다 보니까 신항로가 개척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요거 먼저 적어보시면 당연히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터키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고 여기에 오스만 제국이라던가 그다음에 기존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믿고 돌아서 가는 우회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회로를 탐색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도 기술이 안 되면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또 마침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송대 중국에서 발명된 이제 이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조금 더 먼 곳까지 항해를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14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국이 먼저 항해를 하기 시작했고 정화의 해외 원정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명나라 할 때 배우겠지만 이거가 이제 유럽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기술이 전래된 것과 지구가 동그랗다는 어떤 이론적인 이런 뒷받침들이 신항로 개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리고 동양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성공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후추 같은 우리 학기 초부터 계속 배워오고 있는 향신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아 쪽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 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몽골과 원제국 시기에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이 여행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에 갔다 온 서양인들이 있어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늘어난 것도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시작되게 된 분위기와 주인공을 살펴보게 됐고요. 자, 그럼 이 주인공을 하나씩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미에 이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이 포르투갈은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바스쿠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맨 끝에 있는 나라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여기 해안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보이는 선에서 대륙을 따라서 돌다 보면 언젠가 오른쪽으로 꺾이겠지. 그러니까 인도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겠지. 왜냐면 지구가 동그랗다며 하면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방향이 꺾입니다. 여기가 바로 희망이 보이는 봉우리다 해서 이름도 희망봉이라고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게 돼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이 포르투갈의 신항로입니다. 그래서 인도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고요. 자, 두 명의 인물 이름을 적어주는데 바스톨로뮤 디아스,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가서 방금 살펴본 희망봉이라는 봉우리를 발견했고, 여기가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꺾으면, 여기를 지나면 어느 쪽으로? 인도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해서 희망봉이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이 길을 따라서 바스쿠 다 가마라는 인물이 인도의 캘리컷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이룬 거죠. 인도에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인도의 캘리컷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좀 돌아서 많이 돌아서 오기는 했지만 방향이 맞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당시 인도 이제 무굴 제국 시대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488년, 98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전에 사실 이제 엘리케 왕자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아시아 항로에 관심이 좀 있어서 왕자라는 신분이지만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어디에 이용을 한 거예요. 지도를 제작한다던가 배를 만든다던가 운전을 한다던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재산을 투자를 하면서 기술적인 발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에스파냐 살펴볼 차례인데, 에스파냐는 책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을 반대로 갔어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가는 거는 출발할 때는 포르투갈하고 반대쪽입니다. 왜냐면 포르투갈은 이렇게 가는데 에스파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사실 도전의식이 필요한 그런 항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발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서양이라는 이제 바다를 건넜더니 새로운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 1492년에 대서양을 횡단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은 이제 혼자 가지 않고 마젤란과 함께 떠났던 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한 시기가 1519년부터 1522년까지 한 4년 정도 되고요. 자, 콜럼버스는 바다를 건넌 다음 섬이 잔뜩 있는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인도 제도인데요. 서인도 제도 잠시 선생님이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게요. 서인도 제도에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쿠바, 그 다음에 산토 도밍고 이런 섬들이 있고요. 여기 주변 바다를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합니다. 해적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바다죠. 그래서 이쪽에 도착을 해서 섬이 많다 보니까 제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자, 근데 마젤란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일단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지금은 여기로 안 다니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여기가 뚫려 있다는 걸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제 필리핀으로 와서 여기서부터는 길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젤란 중간에 죽었고요. 이제 마젤란이 돌아오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항로는 대서양 출발해서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태평양, 그리고 유럽
집으로 돌아오는 일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물을 발견을 한 그런 느낌인데, 이 남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왜냐면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이제 교역권이 완성이 되면서, 교역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자신들이 길을 쓰고 새로운 항로를 찾았기 때문에 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일부 갖다가 팔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신에 이제 이 노예를 사서 그걸 또 이쪽으로 가져가요. 북아메리카 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노동력을 준 다음 그 노동력을 대로 일을 시켜가지고 담배나 목화나 모피 같은 걸 생산을 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 이제 삼각무역이라는 형태의 무역이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은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잉카 문명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즈테크 문명이라던가 이런 문명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안데스 고원, 안데스 산맥 안에 있고요. 멕시코의 고원지대에도 이 아즈텍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제 옥수수 같은 걸 재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잠깐 위치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미라고 하거든요. 중앙아메리카라고 해서 이쪽을 이제 남미라고 해요. 남아메리카. 그래서 여기 쿠스코 지역이 지금의 뭐냐면 페루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쿠스코 지역에 발전한 문명이 잉카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멕시코 지역 쪽에 초기에 있었던 마야 문명은 바닷가인데, 이제 후반부에는 고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아스테카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문명들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걸 옮겨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없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타고 온 배에서 천연두라던가 홍역이라던가 이런 바이러스가 옮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진, 그래서 뭐 100%에서 7.5%까지 사망을 할 정도로 멕시코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해서 감자나 옥수수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일을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에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쪽에서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노동력을 딱 한 작물만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점차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메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은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도형 설명을 좀 적어보면 멕시코와 페루에서 이제 은광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은을 막 해서 유럽으로 가져가요. 그럼 한꺼번에 은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금이나 은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귀금속인데 이게 화폐처럼 사용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 혁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큰 변화라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변화가 더 있는데, 자, 상업혁명이라는 변화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요 메모를 좀 해놔서 교역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어놨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중세 유럽의 우리 장원과 농로 봉건제 나오는 그런 시대의 중세 유럽의 경제 활동은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 주변의 작은 지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구매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규모 자체가 좀 작죠.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남는 게 크게 이제 많지 않고 이득도 사실 크게 남지 않습니다. 그럼 재고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끼리 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스스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길드에 기술자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올해 몇 개만 만들어 뭐 이번 주에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팔아 하면서 생산과 판매를 통제받다 보니까 수요도 일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물건이 대규모로 만들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부터 서서히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뭐 플랑드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하고 북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무역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동하는 물건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럼 다른 지역에도 물건을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시장이 불확실하게 되죠. 뭐 얼마가 걸릴지 그 다음에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다 팔릴지 모르는데 또 대규모로 만들어 놔야 되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상인들이 자 불안하지 우리가 돈을 투자해 줄게 하면서 생산 시설을 생산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장사꾼들이 되는 거죠. 제공을 하게 되면 자본이 생산을 지배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상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18세기 산업혁명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의외로 또 신앙로 개척이다. 흐름상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문 같은데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이 에스파냐인들 중에 마야 문명, 그다음에 그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르테스라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페루에 들어갔던 인물은 피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상 보여드릴 건데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에스파냐인으로서 정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남미를 식민지 취급하는 첫 번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로 개척 같은 경우 굉장히 경제적인 변화를 많이 줬고요. 우리가 지리상 발견을 한 거지만 시장이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확대가 되면서 거대한 무역을 상대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보험회사까지 만들어지고 주식회사라는 형태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